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진행을 맡은 믹스라고 합니다. 아마 자주 뵀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매월 다양한 창업인 예비 창업자분들이 다양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끔 매월 네 번째 목요일 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요. 오늘 아마 처음 뵀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요일에는 커피클럽이라고 해서 유사업종에 관련된 선배 창업가들을 저희가 모시고 그들의 어떤 창업의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실패담 내지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이 자리에서 가지고요. 두 번째 목요일에는 저희가 IR 데모데이를 진행을 합니다. 물론 저희 센터에서 콘 프로젝트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고객 지향 혁신 방법론이라고 해서 거기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IR 사업 계획서를 준비가 되었으면 그거 기반으로 해서 데모데이에 참여하셔서 실제 투자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그다음에 그들과 더 나은 어떤 관계 내지는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세 번째 목요일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트렌드 설명회를 합니다. 특정 산업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저희가 지역 내외 전문가님을 모시고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토킹을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오피스 아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크에서 문을 두드리면 자유롭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문해주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매월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저희 센터 사업 공고 홈페이지 내지 그 다음에 경남 창업 포털에서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에서 참여하시는 이 콘텐츠 역시도 저희 창조센터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아마 계속 꾸준히 다 게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서두가 조금 많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F&B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트렌드라든지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고자 해서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원래는 저희가 동남권 1호 엑셀러레이터 셨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시고 계시는 콜즈 다이나믹스의 강종수 대표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콜즈 다이나믹스 강종수라고 합니다. 트렌드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매번 좀 새로운 시도들을 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받은 대로 엑셀레이터라는 용어가 사실 없을 때 지금은 이제 자격 제도화가 됐지만 그 전에 없을 때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 동남권에서는 첫 번째로 엑셀레이터를 좀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컴퍼니 빌더로 가면서 사실 살떨리고 더 어려운 영역, 투자와 사내 창업 혹은 협업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또 제가 경남에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 데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F&B 영역에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콜즈 다이나믹스는 처음에 엑셀레이터라는 거 용어 자체가 없을 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 균열이 가기 시작을 했고 그 균열의 틈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가기 힘든 작은 영역이거든요. 그 균열의 틈을 키워가면서 시장을 독점시키는 빠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스타트업인데 한국에서는 이 스타트업 투자, 그 다음에 엑싯, 매각 이런 것들이 조금 생소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2010년, 11년, 12년 이때는. 그래서 저는 창업자 출신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교육하고 투자하는 회사를 하게 됐습니다. 엑셀레이터라는 업무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발굴해서 보육하고 저희가 투자하거나 또 저희가 투자하기에는 조금 벅찬 회사들은 또 투자를 또 연계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사후 관리, 회수의 영역인데 특히 저희는 VC라는 영역이 저희보다 조금 더 뒷단에서 큰 돈을 여기 투자를 하는 거라면 저희는 처음부터 싹을 찾아내는 거, 발굴 단계에서 기업의 형태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최초의 시장가를 만들어주는 시드 투자, 이 영역이 저희의 굉장히 미션입니다, 사실. 네. 엑셀레이터들도 이제 자격 제도화가 된 지도 꽤 오래됐고, 또 저희도 11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엑셀레이터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겠다,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여기는 보육보다는 조금 벤처 캐피탈에 가까운 외형으로 성장하는 엑셀레이터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런, 보육 쪽에 좀 더 힘을 쏟겠다라고 해서 보육기관으로 성장하는 엑셀레이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스파크랩 패스트트랙 아시아가 아마 조금 저희하고 같이 한국에서는 컴퍼니 빌더형 성장을 하는 엑셀레이터인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창업자 출신의 투자자들로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가 다시 창업과 투자를 매우 극도로 자유로운 단계로 하는 회사로 진화하자라는 게 이제 컴퍼니 빌더이고, 저희가 보는 이 컴퍼니 빌더로서 가는 의미는 뭐냐면 시장이 더 빠르게 변할 거고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는데, 뭐 이를테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에 작년 재작년에 들어왔던 어떤 사업 아이템들을 보다가 올해 저도 한번 봤거든요. 한번 들어서 봤는데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뭐 NFT가 됐건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가 됐건 뭐 로컬 크리에이터 영역이 됐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더 빠르게 변하고 더 많은 시장은 변화하면 균열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균열에서 이제 블루오션들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창업자가 저희를 찾아와서 투자를 해달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조금 도움을 요청을 할 때는 그 창업자가 시장에 있는 좋은 그 균열의 틈에 있는 기회들을 포착을 한 뒤에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찾아와요. 이걸 저희는 창업자와 비즈니스 모델이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빠르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걸 느끼는 게, 창업자를 만나지 못한 시장의 균열들, 기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들 중에 처음부터 자본이 좀 많이 든다라든지, 그다음에 처음부터 이건 스타트업이 끌고 가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무게감이 있는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해버리자. 왜 그러냐면 경쟁은 점점 제품의 경쟁의 영역에서 콘텐츠의 경쟁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는 경쟁을 해야 될 대상이 글로벌이라는 얘기거든요. 국내에서 이걸 일자리를 만들고 사업화를 시키질 않으면 글로벌 다른 어느 나라에서 나오게 됐을 때 저는 국가 경쟁력은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아이템을 들고 나오는 기업들도 많이 발굴을 하고 있지만, 기업 대표를 만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들만 존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들은 다른 나라에 뺏기기 전에 직접 하자. 특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같이 처음에는 우리 회사의 사업부의 형태로 있다가 검증하는 단계까지는 회사에서 돈이든 인프라든 어떤 부분이든 다 대줍니다. 처음부터. 투자보다 더 많이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죠. 더 많이 대주고 스케일업을 하고 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검증 단계가 완료가 되면 이제 콜즈 다이내믹스는 주주로 남고 회사를 독립법인화 시키면서 같이 했던 그 코파운드급의 파트너를 공동 창업자로 내정을 시킵니다. 거기에 이제 적당한 지분과 적당한 뭐 여러 가지 베네핏들을 주면서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컴퍼니 빌더라고 그러니까 창업과 투자에 대해서 극도로 자유로운 회사라고 봅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제는 끝판왕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살뜰립니다. 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안 해버리면 그만이었는데, 버려놓고 나니까 이제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상황들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들, 사내 창업한 회사들은 또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갑니다. 네, 보육 엑셀레이터로 투자사로만 있을 때는 지금은 아마 한 1,500개 정도 기업. 예전에는 미디어에도 참 많이 저희가 누굴 보육했다, 누굴 투자했다 많이 내긴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가 그 뒷단 VC 라운드에서도 우리 이 기업 못 사인 투자했어요.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앞단에서 저희가 너무 많이 저희가 발굴하고 저희가 키우고 저희가 투자했어요. 이 회사 잘 돼야 돼요. 이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니까 뒷단에서 좀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조용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 400억 정도 투자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한 480억 정도 투자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모두사인 같은 회사들, 소셜빈, 케어닥, V드림 뭐 이런 회사들, 경남에서는 뭐 기술자 숲 있고, 그다음에 더하이브라는 투자한 회사는 지금 이제 상장 준비하고 있고요. 네. 리턴박스라는 이런 회사들은 아마 내년 초 정도면 그래도 조금 회수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가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사내 창업에서 대표이사인 제가 직접 창업한 거는 스타트업 전용 주거 업무 복합 시설, 저 부동산 사업인데요. 위워크 패스트5의 주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사업들은 점점 창업자를 기준으로 경제는 개인 경제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경제, 그다음에 스타트업 경제, 이제는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회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일종의 기업과 같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개인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는 일을 하러 가는 것과 주거를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그렇게 크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이 업무와 주거, 라이프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컨텐츠적인 지원들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울 신촌에 저희는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저게 128개실을 가지고 있고 3층에는 한 층이 다 사무실, 지하에는 대규모 라운지 공간. 이정재가 더미식이라는 라면 광고 찍은 거 혹시 보셨죠? 거기 저희 라운지입니다. 원티드가 광고, 최우식 나왔던 광고도 저희 라운지. 많이 서울에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에 지금 그 지역 중견 건설사와 같이 하나 더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한 500평 정도 해서 하나 더 준비하고 있고, 경남에는 지금 진해 쪽을 보고 있는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지역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 건물들을, 이거는 이제 신축을 했지만 신축을 할 수도 있고 건물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통으로 마스터리스를 해서 통이 임대를 해서 저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사업들.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토크 나중에 할 때 나눠보고 싶은 건, 저희 그 이태리에서 미식학 석사를 공부하고 온 저희 회사 푸드테크 심사역이 있거든요. 강성은 심사역이라고. 강성은 심사역과 같이 여러 가지 F&B 영역에서의 좀 변화들을 좀 보다가 그 로컬 식당이라는 사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은 개인 사업의 형태고요. 이 사업은 아마 가맹 사업의 형태로 성장을 해서 30개 호점 정도를 한 3년 안에 만드는 걸 목표로 30개 때 그냥 엑시트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창업자 출신인데 경영을 굉장히 많이 한 케이스보다는 3년, 4년 안에 이렇게 회사를 좀 매각하거나 하는 게 저는 참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엑시트는 제가 좀 잘하는 편이라, 네, 그래서 엑시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넘어가서 저희는 지금 이런 동료들하고 같이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더 많이 늘었고요. 바뀐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한국 아마존 AWS의 총괄 대표로 있는 이기혁 대표, 그다음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센터장 했던 김종서 이사, 지금 현 또 오노픽스 대표자 저희 회사 사내이사로도 올해부터는 같이 하고 있는 양준철 CSO, 뭐 그다음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되게 좀 다양한 직군들이고요. 심지어 저희는 뭐 뮤지컬 배우도 저희 회사에 있는 다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저 벤처 파트너분들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만나는 투자 검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들, 그다음에 또 저희 사내 창업에 한 회사들에 대한 지원, 다양한 지원들 해주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십니다. 모두 다 주주는 아니고요. 네, 벤처 파트너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엑셀레이터 사업은 저희는 의미를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러프하게 말씀드린 이 바닥이, 이 단계가 참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은 10년 뒤에는 이 중에 어떤 하나의 시그널이 10년 뒤엔 경제 패러다임의 하나로 자리 잡힐 거거든요. 배민이 그랬고, 토스가 그랬고, 야놀자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보통 유니콘으로 가거나 아니면 코스닥 상장을 하는 거를 한 13년에서 한 15년 정도 봤었거든요. 기간을. 근데 지금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이 아니라 이제 올해 내년 발굴해서 저희가 만나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10년이 아니라 10년 안쪽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이끌어가는 마켓 리더로 성장할 회사를 가장 먼저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세팅을 하고 주주로 참여를 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굉장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로 전향을 한번 하느냐에 대한 의견들도 한 5년 전에 있었는데, 벤처 캐피탈을 뭐 계열사로 그냥 하나 나중에 둘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본질은 10년 뒤 경제 패러다임이 될 업종에 대한 거를 가장 먼저 발굴하는 거, 여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거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제 넘어가고, 네, 뭐 유슈 서울에 있는 사업은 뭐 이렇게 좀 중국하고도 하고 있고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컬 식당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건 지금은 개인 사업자의 형태로 되어 있고, 콜즈에서 계속 돈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은 모두 채무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컬 식당이랑은 회사의 형태로 가게 되고, 회사의 형태로 가면서 푸드테크 심사역인 강성은 심사역은 고문으로 남게 되고, 대표이사를 구하게 됩니다. 이걸 ER이라고 하거든요. Employee Relationship. 인플로이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인플로이라기보다는 공동대표를 이제 찾는 거죠. 이쪽 업종에서. 근데 제가 최근에 만난 F&B 영역에서 중요한 핵심 역량은 레시피를 잘 만드는 사람은 아티스트에 가까운데, 본인은 행복할 수 있는데 기업으로서 잘 행복해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유통물류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 F&B 영역에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직원이 늘어나고 회사가 성장을 해가면서 굉장히 비용 혁신을 이뤄가면서 잘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유통물류라는 영역이 제가 만났던 분들이 경남 지역, 동남권 지역,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 로컬에서 유통물류를 몸으로 체험한 분들 중에 좋은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분들 중에 창업을 했다라면 투자 검토의 대상이 되겠지만, 창업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 영역은 로컬 식당이라는 사업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공동대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어떤 포지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F&B 쪽에서 마케팅을 잘했던 분들도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한 뒤에 회사부터 만들어서 검증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ER을 다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사업 모델을 정말 오랜만에 2개 창업을,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창업하긴 했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보시는 페르소나는 로컬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참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저는 사업은 그렇게 접근 안 합니다. 그건 아이템적인 시각에서 하는 접근은 확장이 정말 느리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앞으로 3년간 쏟아져 나올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달라지지 않는 미래이기 때문에 확정된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들이 왜 준비가 안 됐냐면, 지금 은퇴자로 이제 나오실 이 연령대 분들은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 때에 급여 상승률은 많이 성장하지 못한 세대들이에요.
그러면서 자녀들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주거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버린 걸 경험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은퇴를 했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다니다가 은퇴를 했을 때 중간 정산을 한번 하고 난 뒤에 치킨집 하나 차리기도 참 애매한 돈을 가진 은퇴자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거는 제가 조사한 바이기 때문에 명확하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똑똑하시고 지식 사업 쪽에 하셨던 분들은 어떤 뭐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 80% 이상의 은퇴자분들은 사실은 조그마한 가맹점 하나를 받든가 소상공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인생이 100년 인생이 됐는데 은퇴 시기는 더 앞당겨졌으니까 제 인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가맹점의 구조는 굉장히 포악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맹점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이거 바꾸세요, 간판 바꾸세요, 테라스 만드세요, 뭐 만드세요라고 하는 건 실제 본질은 뭐냐면 가맹점 본사가 가맹점에게 보내야 되는 그 원물의 내용이 있는데 원물의 가격이 오를 때 가맹점 본사가 원물 가격이 오를 때 그 오른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의 손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전가시키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본질적으로는. 그걸 티가 나지 않게 전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가시키는 건데 이것 중에 하나가 권리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사실은 가맹점 보사 가맹점주들한테 가맹점비 로열티하고 유통물류 비용만 받아도 충분히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이런 은퇴자들이 큰돈 들이지 않고 월 매출 2,250만 원 정도가 나오면 주말이 있는 삶을 살면서 술 팔고 뭐 팔고 하지 않더라도 저녁에 부장 직급 월급 세후 한 525만 원 정도만 가져갈 수 있으면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은퇴자들은 정말 많다.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원물 가격이 오를 때 메뉴를 빼버리고 원물 가격이 낮은 거를 넣어서 고객 이탈이 없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라면은 이건 가맹점 사업으로 은퇴자들의 제2의 인생을 챙겨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문제를 먼저 좀 보고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원물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이걸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잡고 그리고 어떤 아이템으로 구현할까가 이제 로컬 식당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었습니다. 오징어 순대 주세요, 명란 계란말이 주세요 하다가 속초 주세요, 부산 주세요, 여수 주세요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메뉴를 하나 빼버리고 다른 메뉴를 넣어보자. 그때 고객 이탈이 존재한다라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이 사업은 접자. 이탈이 안 됐어요. 지금 배달도 안 하고 저녁 영업도 안 하고 점심 영업만으로 3회전이 26평에 3회전이 나오는데 그 월 매출 2,250만 원에 영업이익이 525만 원 정도. 거기에서 이제 점주들이 더 만약에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면 알바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일을 하게 되면 더 가져가는 것들은 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짰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의 성수동하고 강남, 선릉 여기 3개 호점은 직영으로 3개를 하고 부산 4호점, 경남 5호점 이렇게 만들 때 이제 해썹 제조 시설을 만들면서 법인화 구조로 가게 되는 방식으로 짰습니다. 좀 특이하죠, 사업 구조를 짜는 게. 네. 그래서 이 사업의 스케일업은 제조업 전환을 통해서 4개 이상의 매장들이 생겨야지 이게 제조업으로 전환이 됐을 때 손실이 안 가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원물 가격을 디지털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실시간으로 이 원물 가격을 확인하고 빼고 넣고 하면서 영업이익을 훼손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그다음 등등등 해서 네, 여러 가지 지금 콜즈가 로컬 식당에 지금 도움 주면서 이제 독립 분사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시간 좀 많이 잡아보고 금방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컬 식당 소개를 해드린 건 2가지가 저는 사실 창업자분들 혹은 창업을 생각을 하셨는데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지 않은 분들
두 가지 분들을 만나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저 로컬 식당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라면은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컬 식당에도 F&B 영역에서의 뭔가 스케일업을 하는 어떤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또 한다라면은 뭔가 같이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좀 사실 만나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일단 음식 자체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B 영역에서 유통 물류라는 거를 잘 해석하고 있는, 그러니까 레시피 기반이 아니라 유통 물류를 잘 해석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만약에 있다라면은 또 이건 보육과 투자의 대상으로 만나보고 싶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센터장님 통해서 경남에 와서 그럼 한번 우리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뭐 앞으로 좀 만남의 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또 핵심적인 메시지를 많이 해주신 우리 강종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 조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이제 또 나중에 저희 네트워킹 Q&A 하면서 또 얘기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저희 F&B기는 한데 여기는 이제 온라인 어떤 가맹점 형태의 식당 개념이었다면 이제 조금은 다른 결이겠죠. 이제 밀키트 쪽에 지금 진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내의 셰프 항성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아내의 셰프 대표이사 황성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15년도부터 밀키트라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밀키트라는 용어 자체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일본을 우연한 기회에 방문해서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됐는데, 밀키트라는 게 지금이야 워낙 보편화되었지만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쿠킹박스, 간편조리, 뭐 무인 창업, 뭐 등등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밀키트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자면 뭐 이런 것들인데 잠시만요. 네, 레시피 박스라고 불려집니다. 그 밀키트를 혹시 이용해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야, 정말 많아졌네요. 제가 2015년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갔더니요, 이게 뭐냐요? 아무리 설명해도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면처럼 만드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담당자분이 주부셨는데 앉으시더니 제가 30분을 상담을 해드렸어요. 궁금하다고. 사업자 등록증이 빨리 내고 일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랬는데 지금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밀키트는 초반에 저를 포함한 잘 알고 계신 뭐 프레시지, 마이셰프 등등 7개 회사와 네이버가 주관해서 쿠킹박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들이 붙고 사업 자체가 성장을 하면서 코로나 시기를 하면서 이제 많이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은 제가 좀 약하고 유통 좀 약하고 온라인 쪽에서 이제 제가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작년이죠. 작년에 밀키트 사업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법적인 용어로 간편 조리 세트라는 이름으로 정식 명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즉석 제조식품 등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간편 조리 세트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간편 조리 세트는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산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부대찌개 같은 경우인데 야채가 빠져 있으면은 즉석 조리식품으로 분류가 되고요. 야채가 들어 있으면 간편 조리 세트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요. 즉석 조리식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서 떡볶이를 구매를 지금 인터넷에 보시면 떡볶이를 다 구매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게 바로 즉석 조리식품에 해당이 되고요. 간편 조리 세트는 법령에 따라서 품목 제조 보고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비빔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사실 우리나라의 법령이 약간 이렇게 혼재되어져 있는데 이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진화된 식품의 형태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요거는 거의 잠시만 요거는 저희가 뭐 필요가 없고요. 제가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여기에 보이시는 요게 이제 자동차 정비 라인인데요. 밀키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재료들이 필요한데 이 재료들을 전부 다 한 곳에서 다 제조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협력 업체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정해진 시간에 이 재료들을 받아서 합쳐야지만이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배송 역시 요즘에 뭐 로켓 배송 많이들 이용을 하실 텐데요. 뭐 하루 지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당일 주문하면 당일날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류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사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되어야지만이 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밀키트를 선택을 했고, 다행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업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약간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트렌드 설명인데 앞부분에 있는 밀키트에 대한 소개는 제가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워낙 빠르게 진행되는 식품 사업이다 보니까요. 식품 산업들 식품이 유행이 제일 빠른 거 아시죠? 네. 막창이 뜨면은 막창집 불이 나고요. 그리고 국밥이 뜨면은 국밥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심지어 옷보다도 유행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품 쪽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종원 같은 경우에 뭐 잘 아시겠지만 가맹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온라인 식품 업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변화 쪽은 이렇게 배송에 현재 지금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부분들이 아마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부분들이 밀키트를 이용하셨던 거는 신선도 때문에 이용을 하셨어요. 이걸 직접 사서 자르고 씻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불편한 거야. 누군가 대신해 준다. 그러니까 귀찮음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밀키트였는데요. 이게 바뀌다 보니까 냉장고에 밀키트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야. 보관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올해죠. 올해 이제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보관이 되는 유통기간이 비교적 긴 제품들에 대해서 신선도가 보장된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스킨 포장이라든지 포장 기술도 같이 발전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물류 쪽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밀키트를 만들어서 또는 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택배로 보내는 걸 1PL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다 하는 거고요. 이게 조금 커져가지고 이제 하나의 부서로 만드는 걸 2PL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게 또 너무 잘 돼서 또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건을 맡겨요. 배달,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해달라고. 그게 바로 3PL입니다. 근데 이 3PL이 진화가 된 게 바로 4PL인데, 4PL 같은 경우에는 의류 쪽에서 먼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제품을, 저희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한 60여 가지 메뉴를 들고 있는데요. 보면은 그 중에서 잘 나가는 것들이 있고 못 나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3PL 회사에서 분석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해서 재고까지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어줘. 우리 창고에 넣어줘. 발송까지 우리가 다 해줄게. 니네 근데 해보니까 이 제품들이 잘 나가. 그런 니네는 이 제품들을 집중해서 만들어. 라고 하는 것들이 4PL이고요. 뭐 그렇게 대표적으로 성장한 게 쿠팡, 마켓컬리,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CJ 택배가 곤지암 쪽에서 메가 허브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그렇게 클 줄 몰랐죠. 네이버에 있는 그 식품 이사님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요즘 만든 게 네이버 풀필먼트 연합군이라고 해서 CJ와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아가지고 로켓 배송과 똑같습니다. 입고를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밤 12시까지, 11시 59분까지 주문하면 그 다음날 도착입니다. 로켓 배송과 똑같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의류와
식품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사업이나 또는 식품을 판매를 하겠다. 내가 손이 빠르고 조리 솜씨가 좋고 또는 내가 제조 공장에서 식품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셔서 창업을 하시거나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은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지 마시고 앞쪽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유통과 물류에도 꼭 소비자에게 어떻게까지 전달이 될 건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성공을 하실 확률이 많이 높아지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밀키트를 이제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저희가 나눠봤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어지는데 1세대는 그냥 뭐 다품종 소량 생산만 했어요. 그때는 시장 경쟁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재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파는 가격에 정확하게 2배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네, 저희 회사가 뭐 온라인에서 치면 항상 탑 위에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재미난 말씀을 몇 개를 드리면은 여러분들 프레시지라는 회사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 업체들하고 저희가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잘 팔아보자.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어요. 네이버 쪽에다가 좀 우리 좀 도와줘라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몇 개 업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개 업체 쪽으로 물량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시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물량이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프레시지가 먼저 공격을 했어요. 제품 가격의 절반에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라? 처음에 이제 다들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고 했는데 이제 시장이 조금씩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야쿠르트에서 하고 있는 이츠온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저희 쪽에 제안이 들어왔는데 가격이 너무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저희가 생산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뭐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 시장을 잡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놓치고 프레시지를 잡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반대로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저희도 이제 따라붙기 위해서 그 시장에 발맞추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으로 이끌어서 한 7개 회사가 한 2년간 정말 이를 악물고 만든 회사가 지금 시장이 밀키트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대기업들이 저희 대상하고도 접촉을 해봤고 했는데 소스만 팔래요. 소스만 넘기래요. 저희가 개발한 것들을. 그래서 밀키트 시장에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돌아가더니 결과적으로는 신선 쪽은 안 하겠다. 이마트도 만나봤는데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 시장이었고요.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품종 대량 생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맞춰진 기계들이 들어오고 막 하고 OEM 방식으로 뭐 닭이면은 요 집 닭 잘하더라 해서 닭만 전문으로 저희가 받아서 합쳐서 보내는 이런 이제 협업의 관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위주로 됐는데 이제 오프라인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담국이라든지 밀키트 매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2세대고요. 이게 저는 이제 올해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저렇게 아마 식품 시장 자체가 저렇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일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단골 맛집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네, 단골 맛집들은 가시면은 그 메뉴만 먹어요. 어떤 집에 가셔서 다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식당에 가셔서 되게 모험 가시네요. 보통 하나만 자기 드시는 것들만 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똑같이 뭐 된장찌개 있더라도 된장찌개 맛집, 저 집은 김치찌개 맛집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일품종 대량 생산을 통해서 아마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현재 밀키트 업체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소비자들도 굉장히 똑똑해졌기 때문에 선택적 구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ODM 방식이라고 해서 그냥 저희가 이제 잘 만들고 있어요. 잘 만들고 있는데 뭐 어떤 분이 나도 밀키트를 팔고 싶어. 내 이름으로 해줘. 라고 하면은 수량만 맞으면 제작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ODM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자 물류, 포피엘 업체들 같은 경우에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개별 브랜드화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품 쪽에서도.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피코크 지금 이마트에서 하고 있고 노브랜드 요렇게 된 것들이 이제 전체라고 하면요. 그 청정원 내에서도 보면은 뭐 호밍스라든지 개별 브랜드화를 시킵니다.
개별 브랜드화를 시켜서 그 제품들을 가지고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이템인데 아이템이 조금 발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예를 들은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인천에 있습니다. 김포에 있습니다. 김포에. 공항 칼국수라고 있는데 한때 SNS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핫했는데 여기 뭐 김포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한 5분 타면은 이 집을 도착을 해요. 했는데 처음에 나와 있던 밀키트를 파는 형태가 이렇게 했어요. 김가루를 묶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매장에서 그랬는데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러한 형태, OEM, ODM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 전반의 사업들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저 집은 칼국수를 잘 만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 어떤 면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오프라인에 유통하는 물류보다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때 이제 물량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겨울철에 팔았던 칼국수 면이 그 회사에 1년 팔았던 것보다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면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창업을 하시기 전에 이러한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직접 방문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떤 게 구매를 하신 후에 이렇게 상표를 보시면 나와요. 나오면 뭐 열량도 중요하겠지만 어디서 만드신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더라? 그 빕스에서 만든 거예요. 빕스에서도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빕스는 옛날에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제는 요렇게까지 사업을 영역을 확장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흑산도 장어구이 백년가게라고 팔고 있는데 여기는 지역이 마산 창원이다 보니까 마산 하면은 왜 장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산 장어도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밀키트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 요런 형태로 팔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아내의 셰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세대는 끝났다고 판단을 하고 3세대 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렇게 된 기능성 제품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걸 팝쿡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밀키트를 저희 회사 사명이 아내의 셰프인데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 아내의 셰프라고 지었냐고. 요리를 아내가 잘하냐고. 그래서 전 항상 말을 하죠. 잘하면 제가 이걸 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밀키트는 제가 정말 귀찮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저는 철저하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편해지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의 근본은 조리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불을 가하든지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만든 이 기능성 제품은 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레인지도 필요가 없어요. 발열체만 가지고 조리가 일어납니다. 영상 한 번만 틀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요리 끝입니다. 저희가 전골 요리도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게 이제 11월 달부터 시장에 나오게 되고 저희 이제 풀필먼트를 통해서 밤 11시 59분까지 주문하면은 바로 그 다음 날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사업을 한다고 해서 꼭 물론 맛은 기본입니다. 근데 유통과 그리고 아이디어 등등을 함께 가지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그 누구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오셔가지고 네트워킹을 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실은 이 용기는 이제 발열체인데 구미 쪽에서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랑 만나서 컨택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고기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시장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만났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분들께 가장 먼저 빠른 신제품을 제가 받아서 저는 여기에 태워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판매망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를 잘 하셔서 이 사업에 성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밀키트에 대해서 황성현 대표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 한번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F&B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공유하는 얘기를 가졌고요. 다음으로는 바로 저희 그냥 여기 질문 받으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여기 장내 정리하고 바로 질의응답 토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강정수 대표님, 그 다음에 황성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여기 뭐 푸드나 식음료나 밀키트나 로컬 식당 내지 엑셀러레이터에 관련돼서 혹시 조금 궁금한 게 있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황승현 대표님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내 세플에서는 몇 시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궁금하고요. 몇 명이서 일합니까? 저희는 9시에서 18시까지 일을 하고요. 저희가 초기에는 기계화되기 전에는 약 20명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계화되고 난 이후에는 한 10명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밀키트에 대해서 설명하시다 보니까 그 아내 셰프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아니 셰프는 2015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밀키트 프랜차이즈로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작을 해서 저희가 전국에 약 15호 매장을 냈는데, 저희가 시장에 너무 빨리 들어갔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밀키트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점주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물량을, 잘 나가는 품목들은 너무 잘 나가고, 그리고 안 나가는 품목들은 안 나가다 보니까 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 좀 준비가 부족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조로 돌려서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온라인 쪽에서 처음 밀키트 사업을 진행을 했고, 약 저희는 여름 메뉴, 겨울 메뉴 포함해서 약 60여 가지 메뉴를 보유하고 있고, 자체 소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러면 우리 강정수 대표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원래 예전부터 해서 동남권 1호 엑셀러레이터로 해서 지역의 예비 창업가들을 되게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어반 크리에이터로 해서 서울 쪽에까지 여기 있는 기업들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많은 어떤 생활 편의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다루시는 걸로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어반 크리에이터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설명 부탁드리고, 네, 그거부터. 네, 어반 크리에이터스 유닛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저희 코파운더 중에 지금 한국 아마존 AWS 총괄을 하고 있는 그 이기혁 총괄과 학생 때 엑시트를 하고 나서 둘이서 뭐 얼마 좀 모아가지고 저희는 예술가들하고 만나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을 하나 좀 열어서 거기서 그냥 뭐 놀고 작품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또 스타트업도 찾아오고 그게 2009년, 8년 얘기거든요. 그때 어반 크리에이터스 유닛은 그냥 우리끼리 놀기 위해 만든 공간이었는데 2017년도부터 준비해서 이제 건물 2019년도 말에 지었고요. 2020년 코로나 올 때 영업 개시를 했는데 그 처음 만들었을 때 목적은 지금 이제 신촌에 있는 그 목적은 지금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 그다음에 지역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서울에 계속 그 지사를 내고 그래서 오피스를 개소를 많이 하는 이유가 투자자를 못 만나서가 아니거든요. 뭐 물론 더 많이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단 좋은 인재 유치가 지역이 참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지역에 뭐 한 20, 30명 정도 직원이라면 서울에는 100명 가까이 두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에 처음 지사를 만들거나 할 때는 직원을 당연히 안 뽑은 상태잖아요. 근데 그때 대표나 임원단에서 자주 올라가고 내려고 사람 만나고 하는데 주거 비용도 들고 숙박 비용이 됐건 주거나 숙박 비용도 들고 오피스 비용도 들고 휴식과 건강이 굉장히 많이 해쳐지는 거를 많이 봤었었죠. 네. 그리고 저도 지역 부산이 고향이지만 그 대학을 이제 서울에서 다니면서 계속 학생 때 창업을 했었는데 창업할 때 주거 비용 집에서 용돈 받아가지고 원룸 비용 들고 먹는 거 뭐 이런 거 다 쪼개가면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암만 2번 걸렸었어요. 예, 여기 뼈에 무릎에 뼈에 뭐 종양이 생기기도 했었고 되게 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좀 지역에 있는 저와 같은 저 이제 예전에 창업자였으니까 저와 같은 창업자들이 서울에서 좋은 팀을 만나고 파트너를 만나고 할 때 필수적으로 드는 주거, 업무, 라이프 밸런스를 좀 제대로 좀 유지시켜 주고 싶다. 이게 첫 출발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네,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터가 있는데 서울에는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스페이스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비즈니스를 더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인프라 쪽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도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이제 서울 쪽에서 회의하고 공간을 할 수 있는 그게 도 차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좀 움직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나중에라도 뭐 좀 실현되고 나면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업무를 보시거나 하면 좀 더 편의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에 다시 한번 놀러 가면 얘기하시는 곳 가서 저도 거기가 보면 뷰 맛집 아니면 좀 사진 찍기도 연예인들도 많이 왔다라고 하니까 한번 가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네. 신촌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 우리 컴퍼니 빌더라 하면 한국말로 풀면 정말 회사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회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어떤 개념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거에 보면 사실 로컬 식당도 어떻게 보면 BM을 이제 사람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만드시고 거기에 아까 ER이라고 했던 개념으로 붙이는 건데, 조금 그게 첫 모델일까요? 아니면 조금 아마 여기 들으신 분이 아마 조금 개념이 조금 모호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 가지 예 같은 것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웍이 한국형 모델이 이제 패스트 5였었죠. 패스트 5라는 공유 오피스가 패스트 트랙 아시아에서 만든 컴퍼니 빌딩 하는 사업이고요. 또 그 외에는 사실 아직은 좀 초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거 영역에서는 저희가 이제 좀 최초인 것 같고 좀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들이라는 이 시장을 사실 잘 관심을 안 가져요. 왜 그러냐면 스타트업이 가끔씩 사업 모델을 짜거나 수익 모델을 짤 때 실수를 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되게 과도하게 매겨서 스타트업의 제품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적합한 가치가 맞다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5천만 인구 되는 나라에서 고객을 계속 재방문 리텐션을 시키든가, 그러니까 단골 고객화를 시키든가, 한 번에 크게 팔아서 뭔가 마진율을 올리든가, 결국은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 좀 너무 과도한 가격 매기기 이게 좀 있더라. 스타트업이라는 이유로 그런 부분들이 저는 100% 보호받는 게 과연 경제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 맞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음식업, 가맹점업, 이게 참 영업이익이 만들어지기 힘든 사업들인데, 그거를 저는 이제 유통물류라는 영역으로 과거에 이제 회사를 엑싯을 했었기 때문에, 유통물류단은 누구보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용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사업들, 네, 그래서 저렴하게 팔면서도 은퇴자들도 제2의 인생을 좀 살 수 있고,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저거 한정식집 가서 먹어야 되는 건데, 뭐 11,000원, 9,000원 얼마 이 가격에 점심 가격대 정도로 그런 음식들을 먹게끔 해줄 수 있다라면은 다 해피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로컬 식당이 5호점인가 4호점을 진해에 짓는다고 했는데 혹시 만약에 하시면 염두하는 동네가 어딘지. 아, 그거는 지금은 확정은 아닌데요. 아, 네네. 왜 그러냐면 진해를 하기 시작을 한 게 지금 저희가 이제 창업자들 그 해양수산과 관련된 이런 창업자들을 올해 좀 특히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식습관은 점점 서구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단백질 공급원이 양질의 단백질 공급은 음식이 많아져야 되는데 육고기만으로는 되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으로 많이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데 그 해산물 관련된 새로운 단백질로 이루어진 어떤 원물 자재들 이런 게 아무래도 경남 쪽이 조금 좀 돌아가는 게 좀 재밌었고요. 네, 부산도 재밌었지만 재밌었고 해서 원산지가 더 가까우면 유통물류단에서의 비용적인 혁신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가맹의 형태든 뭐 공장의 형태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진해에 그 뭔가 로컬 식당이 브랜드가 생긴다면 한번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방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점심 때만 하는데 3회전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 대표님이 크게 홍보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대단하신 거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네. 혹시 뭐 중간중간에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얘기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자유롭게, 네. 강동수 대표님께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좀 전에 그 퇴직자들이 이렇게 넘쳐 흐를 거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제가 이제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퇴직을 한 경우거든요. 그 회사에서 해외 주재원 발령이 나다 보니까 다자녀로 또 데리고 있고 좀 장기간 저 멀리 조금 뭐 아프리카 쪽이다 보니까 이제 퇴사를 일찍 하게 되면서 이제 40대 초반에 준비되지 않고 이제 퇴사를 하면서 어중간한 나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계속 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100세 시대라는 뭐 또 직업의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트렌드 설명회라든지 또 내일도 또 코엑스 뭐 프랜차이즈 방문하면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IFS가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말씀하셨다시피 준비되지 않은 저는 이제 퇴직자의 입장으로서 그 로컬 식당 같은 그런 뭐 제가 뭐 점주가 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어떠한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대표님께 아니면 대표님 회사나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제가 발굴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어떻게 컨택을 해야 되는지 전혀 이제 아는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조언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은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로컬 식당만 보면 로컬 식당이라는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막 준비가 끝난 단계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같이 사업을 할 분을 찾을 수도 있고 뭐 가맹 점주분들이야 뭐 재선에서 뭐 찾을지는 않을 건데 그거는 이제 사업부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사업적인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은 저도 어떤 형태로 협업을 하든 아니면 같이 뭔가 사업을 해보든 아니면 아이디어를 받아서 또 로컬 식당이 일종의 특정 메뉴를 가진 창업자분들의 테스트 베드가 돼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아직 확고한 건 없고요. 그냥 명함 좀 교환을 해서 그 한번 뭐 따로 한번 찾아오셔도 좋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좀 더 서로가 더 뭐랄까 좋은 방향? 저는 같이 해피하는 게 일단 좋거든요. 네, 얼굴 붉히고 사는 게 참 싫어서 그래서 같이 한번 상의해보고 논의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지금은 그냥 그 정도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질문이라기는 그렇고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저는 멀리서 와서 한 개라도 좀 건져 가고 싶어서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합천에서 왔습니다. 아, 네. 1시간, 네, 오셨네요. 네. 제가 지역에서 농산물을 이용해서 중식 그 즉석 조리식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라기는 좀 부끄럽지만 대표로서 이거를 계속 판매량을 늘려가고 계속 재구매를 일으키는 데에서 조금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앞서 나가신 분으로서 제가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강 대표님. 네. 네, 그러시면 지금 그걸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 네. 네이버에 네. 스마트 스토어에는 일단 다 올려야 된대서 올렸고요. 네. 아이디어스에 입장한 지는 지금 한 달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제가 여쭤보냐고 네. 하면요. 그러니까 저는 비교적 7년 전에 네.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유저들을 좀 모으기에 좀 빨랐습니다. 솔직히 편했습니다. 근데 지금 후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지금 굉장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더라도 노출이 안 돼요. 네. 자체가.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혹시 푸드 윈도라는 거에 입점이 되어져 계실까요? 그거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보면은 그러한 직접적인 생산자들을 위해서 푸드 윈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 메일을 보내셔야 돼요. 그냥 있는다고 해서 컨택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푸드 윈도에 입점을 하시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광고비가 적게 듭니다. 예, 자동으로 노출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요. 지금 몇 가지 품목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카테고리 킬러라고 해서 가장 우수한 제품을 가장 많이 파실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되어서도 되고 품질이 되어서도 되고. 근데 많이들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게 품절 전략이라고 하죠. 우리 제품은 우수하니까 알아서 찾겠지. 아닙니다. 시장은 언제나 대체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으셔서 하셔야 되고, 제가 알고 있는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하여튼 뭐 농산물을 하셨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협동조합처럼 만드셔서 그 제품을 전부 다 해서 같이 팔아주신 거예요. 자기가 독식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마을이 그 사업의 특화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방식들을 한번 운영을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네, 혹시 또 뭐 얘기하는 중에 또 뭐 궁금하거나 조언 받고 싶으면 얼마든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저는 창업자산학과를 하고 창원대학교 학생이고 또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산 쪽에는 뭐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주로 하고 있고 창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항성용 승인 같이 그 식품 같은 거 뭐 식품 이렇게 해도 또 뭐 커피지 뭐 김밥집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많이 그 교수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듣고 있으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 뭔가 하려하면은 창업을 하든가 뭐를 하려하면은 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어렵겠나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돈 번 거 갑자기 들어가지고는 아무 경험도 없고 아무 그거 없이 한다 하면 그것도 어려울 게인데 지금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그 경험은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참 교수님들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들어보니까 아 이런 건 이렇구나 저런 건 저렇구나. 근데 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 호주 같은 데 가보니까 이 식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딴 거는 뭐 별거 안 하는데 신경은 안전 그 식품 이거 안전한 거는 사람이 이거 먹는 음식인데 이거는 절대 장난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 소주 같은 것도 호주 같은 데 팔라고 그래 해도 그거는 그 짝에서 잘 받아주질 않는다 하더라고. 그러고 뭐 딴 거는 별 그게 없는데 아무래도 나름대로 그 개발하고 연구한다고 그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아까 저기 소개하는데 보니까 직접 모든 것을 그거를 양념을 다 해가지고 아까 저기 그 뭐 그 돼지 수육인가 뭐 해한 그거는 직접 해가지고 집에 배달되면은 바로 먹을 수 있는 인가 싶어서 내가 조금 질문도 하고 싶고 또 뭐 다른 다른 그런 뭐 별다른 여러 사람이 사람도 생각이 나름대로 또 그걸 하는데 입맛도 여러 사람들 그냥 입맛을 맞추려고 하면 참 어렵다 아닙니까? 그런 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되게 열정적으로 계시는 모습에 제가 이렇게 존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아까 이제 영상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지금 현재 전자레인지로 조리되는 식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데 문제는 그러한 회사들이 제품의 우수성을 떠나서 판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게 거의 끝입니다. 원재료 값은 오르는데 대기업들은 매년 단가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형태들이 이러한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저희가 뭉쳐가지고 판로를 서로가 찾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셨던 제품들은 이미 다 완성되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허를 받아가지고 삶은 상태에서 저희 쪽으로 이제 냉동화시켜서 납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제 그걸 메인 주 재료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저희가 합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맛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밀키트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신경이 쓰였는데 보편적인 맛을 찾자라고 하는데 보편적인 맛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입맛이 다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입에 맞는 집들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밀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객들을 단골 고객들 위주로 먼저 저희는 이제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희 이제 맛 밸런스는 항상 이렇게 평가하는 팀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콜제 다이나믹스 강정수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창업가로서 이제 컴퍼니 빌더 역할을 또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창업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아픔이라던가 어려움을 더 잘 알고 더 또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잘 챙겨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에 나왔던 부분 중에 그 첫 번째 창업을 혹시 어떤 회사를 또 만드셨고 또 어떻게 엑시스라는 과정을 거치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아내 셰프 하승영 대표님께도 여쭙고 싶은 부분은, 저도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고향인 마산으로 돌아와서 현재 마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 셰프가 현재 진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아까 전에 그 강연 중에 나왔던 그런 밀키트를 제조하는 시설들이 진해에 현재 있으신지, 또 진해에다가 적을 두시고 이렇게 또 전국적인 그 사이즈로 이제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 현실적으로 뭐 힘든 점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좋은 점이라든지 이제 로컬의 관점에서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 대표님 먼저 답해 주시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냥 재미 반, 호기심 반이었는데, 학교가 11시 넘어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지역의 학교였거든요. 근데 7시 좀 넘어선가? 저녁 때 이렇게 매점이 문을 닫더라고요. 저는 사실 9시, 10시 돼서 배가 고픈데, 그래서 대구 어디인가를 가서 뭘 별거 아니었고요. 그냥 학교 안에서 매점 같은, 분식점 같은 거였는데, 거기서 제가 되게 배운 것들이 많아요.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과 밖에 사회로 나갔을 때에는 무경쟁 시장과 경쟁 시장으로 나뉘어지는 거를 그때 좀 알게 됐고요. 사회로 나오면 법적인 규제라는 허들이 존재하는데, 학교 안에서는 그 의사결정권자, 뭐 이사장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이 허락과 승인을 득하는 것들이 짧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를 돌리고 돌려서 뭐 YMCA 통해 가지고 기사 내고, 기사에다가 약간의 거짓말 섞어서 우리 교장 선생님 진짜 대단한 분인 게 뭐 하고, 그래서 욕 먹고, 그 신문을 시장님이 보시고 학교로 찾아오셔서 교장 선생님을 표창을 줘버리니까 허락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근데 돈은 한 푼도 못 준다, 돈은 네가 어떻게 할 건데 공간은 내주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데 3,000원씩 해주시면 한 3,800원짜리 뭘 더 드리겠다 이러면서 돈을 먼저 모금했던 것도 그때 좀 경험했던 것 같고요. 아무것도 정리되고 바탕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지금도 사업하면서 최소한 망할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 게, 최초에 고안한 사업이 사실 시장에 들어가고 나서 보면 조금 아닐 때들이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빨리 피벗해 나가는 건 정말 라이브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들, 그 속에서 좀 생존하고 살아남고, 그리고 나서 성장과 발전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대학 와서 건축학과를 왔는데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사업을 하려면 인테리어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대요. 경쟁 시장이니까. 그래서 건축학과는 인테리어 하는 데인 줄 알았는데, 뭐 그것도 맞긴 하지만 이게 건축은 좀 다른 영역이긴 하더라고요. 와서 했던 사업은 주류 유통이었는데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정도만 있던 시절인데, 지역 전통주들이 정말 맛있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유통을 한번 해보자 해서 독점 총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좀 큰 협동 양조 그 조합이 이제 지금의 아시는 이런 국순당 같은 회사가 됐는데, 협동 양조일 때 저희가 독점 총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라인업을 완성을 하려면 저희가 이 독점 총판을 공유해 주질 않으면 직접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때 회사를 처음으로 매각을 했었고요. 그때 1년 매출 뭐 10억도 안 나는 회사인데
왜 이거를 38억에 사갈까를 염두에 생각을 해보니, 아, 미래 가치라는 거가 그런 게 있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로컬스탄 같은 경우에는 왜 30개 이렇게 잡았냐면 30개까지 만들 때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요. 30개에서 100개까지 갈 때 시간이 조금 빨라요. 그럼 누군가가 30개 사가면 100개까지 성장하는 거에 대한 속도가 결국 미래 가치인데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엑시시 되는 거죠. 100개 이후에는 300개까지가 더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개 정도일 때 사가는 입장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있겠죠. 300개까지 엄청 빠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또 100개일 때 팔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개념들을 이제 몇 번에 매각을 하면서, 아, 미래 가치를 고객이 돈을 낼 만한 미래 가치라는 건 어떤 거고, 그걸 앞으로 당겨오는 거는 어떤 식으로 당겨와야 되고, 그거를 또 엑시시라는 형태를 하려면 회사가 상품이 돼야 되는데, 회사가 상품으로 만드는 거는 또 어떤 걸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저는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업가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이제 대표님은 굉장히 인텔리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막 인텔리하게 사업을 진행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에 자리 잡았던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고요. 그러면서 밀키트 사업 자체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제가 소위 말하는 운이 맞았겠죠. 네, 그렇게 되었는데 하면서 제 불편했던 거는 물류입니다. 물류. 확실히 지도 펴놓고 보면요. 서울 경기권을 빼고 나면 동남권에서는 사실 여기 창원 쪽 외에는 사업할 만한 데가 솔직히 없습니다. 네, 부산하고 이쪽에 있는데 동남권인데 근데 너무 좁다고는 하지만은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쪽을 가려고 몇 번이나 사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키트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용인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육류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육류가 이제 용인에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외의 거는 여기는 수산물은 확실하게 좋아요. 저희가 단가를 받을 때 하여튼 서울 경기보다는 거의 절반 가격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요것만 유통시켜도 먹고 살겠는데 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시장에서 해산물을 구매하시는 건 굉장히 자유롭게 구매를 하시는데 온라인으로 해산물을 받으시는 건 아직은 조금 꺼려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잘 나가는 것들이 비비수산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비가 부산에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5톤 냉동 탑자가 15개 올라가거든요. 네, 마켓컬리하고 여러 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쪽들을 많이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지역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진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오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딱 한 분만 더 저희가 지분을 받을게요. 예. 두 분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항성용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3세대까지 밀키트 사업이 나와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생각하시는 4세대 밀키트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안 하시는 이유와 프랜차이즈의 장단점, 약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3세대에서 저희가 살아남아야 되기, 그냥 이제 4세대를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밀키트 사업이 성장을 했고요. 중국은 발열체 시장이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4세대는 유통의 다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1인이 판매하는 게 대기업이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여기 인근에 있는 남창원 농협의 하나로마트 많이들 이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도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잘 나가본 데 30개 나갑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단가 후려치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런 오프라인 유통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그 제가 한 군데를 소개해 드린다면 과일집이에요. 과일집인데 여러분들 그 밴드들 다 하시죠. 주부님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찬을 단체로 주문하든지 과일을 단체로 주문을 받는데 거기가 주문 들어오면 기본 한 번에 300개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형 유통마트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4세대에서는 그런 유통의 다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다른 곳에서 납품을 해달라는 요청들은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프랜차이즈 기존 판매망들이 지금 무인 밀키트 매장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선을 계속 고집하다가 폐기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문을 닫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과일집 그리고 반찬하고 합쳐진 퓨전 형태의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곳들이 프랜차이즈가 아닌 중소로 뭉쳐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그걸 핸들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저는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 대표님도 뭐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또 한 말씀. 네. 그러니까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는 사실 조금 스타트업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은 비효율의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어릴 때는 제 개인의 불편함이 동조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이제 사업을 그냥 했었는데, 이제 저도 40대가 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의 문제보단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이 드니까 좀 그렇게 가는데, 은퇴자들이 결국은 가장 손쉽게 가정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뭔가를 할 때 사실 가맹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로컬시장은 가맹 사업으로 좀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가맹 사업 자체는 사실은 아주 큰 이득이 되는 영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도 승자 독식의 영역이어서, 예를 들면 이번에 메가커피가 1,500억에 매각이 됐고, 역전 할머니가 그거보다 좀 더 많은 1,800억인가 뭐 그 매각이 됐거든요. 근데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가맹 사업이 매각이 될 땐 일반적으로 한 개 호점당 객단가가 높은 가맹 사업은 조금 더 받겠지만,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 개 가맹점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 기업 가치를 1억 2천 정도 받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비즈니스로 치면 밸류에이션이 정말 열악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랄까,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도 일반 가맹 사업으로 매각을 하진 않았을 거고, 일반 사업을 매각했다라면은 한 500억, 한 6, 700억대 정도? 그때 매각을 했을 건데, 매장 수로 보면. 근데 메가커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테크적인 분명히 노하우는 있다라고 보고요.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정성적인 것들이 가맹 사업과 만났을 때는 되게 벤처처럼 혁신 비즈니스도 가능한데, 지금 가맹 사업, 일반적인 가맹 사업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다라면은 참 경쟁 상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장 거의 1시간 한 30여 분 동안 저희가 여기에 BNF라고 해서 온오프라인 쪽에 있는 대표님들 모시고 좀 얘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대표님들 혹시 마지막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다른 말씀을 드릴 건 없고요.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시거나 할 때 제가 이제 명함을 드리거나 질문을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잘 안 하세요. 실제로 연락이 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신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초기에 그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뭐 메일로 주셔도 되고 연락을 문자로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동남권에서는 조금 엑셀레이터로 사실 저희 회사도 인원수가 얼마 되지 않을 때 한 10명 안쪽이었을 때 경남에서도 창업자들 많이 만났고 또 그때 만난 회사들의 또 투자자가 되기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사실 조금 자주 못 왔던 것 같아요. 코로나를 이렇게 기점으로는 좀 잘 못 왔던 것 같은데 경남에서 이게 저희 뭐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협업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좀 기업형 소상공 영역이거든요. 굳이 얘기를 하면은 기업형 소상공이라는 영역에서 보면은 소상공과 기업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시작은 소상공으로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업처럼 스케일업하는 구조들이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창업자들도 분명히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형 소상공을 만들어내는 첫 보육 프로그램, 뭐 물론 거기서 이제 뭐 발굴도 하겠지만요. 첫 보육 프로그램을 저는 부산 경남 쪽에서 한번 만들어 볼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보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오퍼레이션은 뭔지, 유통 물류는 어떻게 붙이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하려면 일단 제가 조금 더 준비가 좀 돼야 되고요. 준비되는 대로 한번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만나서 또 좋은 내용들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내부에서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되게 유익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10월달 트렌드 설명회 마지막으로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11월에는 저희가 트렌드 설명회는 안 하고 창업 포럼이 진행이 돼요. 그때 2층 국제회의실에서 3일간 열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 센터에서는 이런 콘텐츠들을 또 온라인상으로 계속 공급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접근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들 온라인에 이렇게 영상 게재돼도 크게 문제 없으시겠죠? 네, 이상 오늘 10월달 트렌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